17세에 데뷔해 일약 스타로 떠올랐지만 이때부터 그녀는 끔찍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미칠 스토커 팬이 따라붙었고 Because I'm a real singer? 표절과 싱어송라이터 논란으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The worst time of my life. They tell them like you're crazy. 에이브릴 라빈은 우울증에 걸렸고 돌연 연예계에서 잠적했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이 처음 가수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건 가족이었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오빠와 여동생은 그녀가 노래를 부를 때마다 콧구멍이 벌렁거려 못생겼다며 놀렸고 밤늦게 연습이라도 하면 벽을 쾅쾅 두드리며 잠 좀 자자고 소리를 질렀죠. 같은 반 친구들도 그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이 친구에게 자기 사인이 적힌 종이를 건네며 내가 유명해지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선물했지만 그 친구는 속으로 그녀가 허황된 꿈을 꾼다 생각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에이브릴이 자란 캐나다의 작은 마을 나파니는 인구가 고작 5,000명뿐인 깡촌이었습니다. 1800년대에 총리가 한번 배출된 것 빼고는 유명인이라곤 구경도 못해본 이 동네에서 팝스타가 된다는 건 로또 당첨보다 희박한 확률이었죠. 그녀의 부모님 역시 음악업계와는 그 어떤 연줄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전화 수리기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했죠. 하지만 부모님만은 딸의 미친 재능을 일찍이 알아봤습니다. 이들은 매주 일요일이면 다 같이 교회에 가는 전형적인 캐나다 시골 가족이었는데 에이브릴 라빈이 불과 2살 때 교회로 가던 차 안에서 찬송가 가사와 음정을 단 한 토막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따라 불렀던 것이죠. 어머니는 딸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 다니던 교회에 부탁해 작은 찬송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 콘서트에서 에이브릴 라빈은 동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죠. 딸의 재능에 확신을 가진 부모님은 그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매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지하실에 방음 연습실을 만들어주고 그곳을 마이크와 드럼, 기타로 채워줬죠. 교회에서 베이스 연주자였던 아빠는 딸에게 기타를 치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매일 밤 에이브릴 라빈은 그 지하실에서 수만 명의 관객 앞에 서서 노래를 하는 걸 상상하며 칼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회는 금방 찾아왔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한 노래 경진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부상으로 캐나다의 유명 가수 샤니아 트웨인의 무대에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에이브릴 라빈의 나이는 15살. 부모님은 혹시 딸이 긴장해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무대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에이브릴 라빈은 떨기는커녕 마치 자기 안방이냥 당당하게 걸어나와 무대를 찢어버렸죠. 사실 그녀에겐 이 무대가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지하실에서 이미 상상으로 수천 번도 더 서봤던 그 무대였기 때문이었죠. 물론 한 번의 공연만으로 그녀의 인생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평소처럼 노래방 기계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앞에 나가 노래를 불렀고 그 모습을 음악 업계에서 일하던 클리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에이브릴에게 함께 일해보자 제안했고 그녀가 노래하는 영상을 비디오에 담아 음악하는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여러 음반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죠. 그중 에이브릴 라빈이 처음 만난 사람은 당시 유니버설 뮤직그룹에서 일하고 있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그는 보자마자 당돌한 꼬마 에이브릴 라빈에게 푹 빠졌죠. 다만 아직은 그녀가 너무 어리고 음악적으로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계약 대신 자신이 즐겨 듣던 여러 장의 CD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더 성숙하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에이브릴 라빈은 브라이언이 보낸 CD를 모두 듣고 어떤 음악이 좋았는지, 처음 접한 노래는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성실한 답장은 브라이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는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화면처럼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 역시 그녀가 언젠가 스타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얼마 후 에이브릴 라빈은 음악계의 거물 LA 리드를 만나게 됩니다. 이날 LA 리드는 기분이 최악이라 당장이라도 약속을 취소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도착해 있는 소녀를 무시할 수 없어 딱 3곡만 듣고 내보내자며 억지로 미팅에 나갔죠. 그리고 에이브릴 라빈이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30초 만에 LA 리드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짜증으로 가득 찼던 LA 리드의 얼굴 역시 설레는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는 고민도 해보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에이브릴 라빈에게 레코드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앨범 2개를 만드는 데 도합 18억 원을 지원해주겠다고 한 것이죠.
하지만 당시 15살이었던 에이브릴 라빈은 그가 뭔 말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레코드 계약, 그게 좋은 건가 생각하며 멍하니 자리에 서 있었죠. LA 리드가 사무실에서 나가자마자 주변 직원들은 에이브릴 라빈을 번쩍 들어올렸습니다. 그가 진짜 당신을 좋아한 거다. 그렇게 계약을 바로 하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고 이건 진짜 마법 같은 일이다. 설명을 듣고 나서야 에이브릴은 자신이 가수로 데뷔하게 된다는 걸 실감하게 되죠.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제작사 측은 그녀가 바로 학교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넘어와 음악 작업에 매진하길 바랐죠. 부모님은 딸이 어떻게든 고등학교라도 끝마치기를 바랐지만 에이브릴 라빈은 그런 건 아무 의미 없다며 바로 중퇴를 선택했습니다. 어차피 가수가 된다면 학력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고 만약 진짜로 유명해진다면 그녀의 중퇴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학교 측에서 그녀를 붙잡을 터였죠. 실제로 에이브릴 라빈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자 학교는 오히려 명예의 전당에 그녀의 사진을 걸며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이브릴 라빈은 곧 캐나다를 떠나 뉴욕으로 향했고 부모님은 미성년자 딸을 걱정해 오빠 매튜를 함께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의 꿈을 짓궂게 놀렸던 오빠도 이제는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그 여정에 동행하게 되죠. 2002년 6월 전 세계 10대들의 심장을 강타한 앨범 Let Go가 발매됩니다. 그 중심엔 전설적인 히트곡 스케이터 보이가 있었죠. 너무나 당연해서 어이없는 이 문장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인의 귀에 꽂히며 불멸의 히트곡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첫 가사는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공동 작사가 로렌 크리스티는 에이브릴 라빈에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문장으로 노래를 시작해보자고 제안했고 그게 바로 그는 남자예요, 그녀는 여자예요 라는 문장이었죠. 노래 속 이야기는 두 사람의 자전적인 경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케이터 보이 가사는 발레를 전공한 부유층 소녀와 가난한 펑크족 소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녀는 속으로 소년을 무시해 결국 둘은 헤어지고 소녀는 유명한 록 가수로 성공하는 내용이죠. 실제로 공동 작사가 로렌 크리스티는 어렸을 때 발레를 하며 자랐고 부모님이 질색하던 펑크 밴드 베이시스트와 열애 중이었다고 합니다. 노래와 달리 그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뮤지션과 결혼까지 골인했는데 재미있게도 그 남편이 바로 스케이터 보이를 함께 작곡한 주인공이죠. 여기에 에이브릴 라빈 본인의 톰보이 같은 매력이 더해졌습니다. 인형 같은 외모와 달리 그녀는 아이스하키, 농구, 롤러브레이드를 섭렵한 운동광이었고 실제로 스케이트 타는 소년을 좋아하던 스케이터걸이었다고 합니다. Lauren Christie of The Matrix, and when we were writing on my first album, I was just like, I like guys that have skate shoes on. 두 여자의 진짜 사랑 이야기가 합쳐져 2000년대를 상징하는 하이틴 락이 탄생한 것이죠. 일반적인 락 이미지와 달리 의외로 노래 가사는 매우 모범적입니다. 가사에는 욕이나 성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고 내용도 소년이 이별에 좌절하지 않고 성공으로 복수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여기에는 에이브릴 라빈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부모님은 평소 에이브릴 라빈이 노래를 부를 때 술이나 욕설이 들어가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악은 거친 락 사운드이지만 가사만큼은 청정한 다소 독특한 노래가 완성된 것이었죠. 그러나 욕설만 하지 않을 뿐 그 외 모든 것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앨범 표지부터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는데요. 화려한 드레스 대신 헐렁한 바지를 입고 팔짱을 낀 채 무심하게 카메라를 노려보는 소녀는 당시 팝 시장을 지배하던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금발 인형 같은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대중은 당돌한 소녀를 흑화한 브리트니라 부르며 열광했죠. 예쁜 척 하지 않고 마구 주먹을 내지르는 몸짓, 장난꾸러기 같은 표정은 재밌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스타일 역시 일명 에이브릴 패션이라 하여 인기를 끌었습니다. 탱크탑, 헐렁한 바지, 하이탑 스니커 등 보이시한 스타일이 유행을 한 것이죠. 여기에는 제작사 측의 철저한 마케팅 설계도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아이콘을 띄우려면 기존의 아이콘이 한물 같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했습니다. 당시 팝계에는 배꼽을 드러낸 채 백댄서들과 화려한 춤을 추는 섹시 퍼포먼스가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릴은 스모키 화장에 대충 티셔츠를 걸쳐 입고 나와 마이크 앞에 가만히 서서 노래만 불렀습니다. 예쁜 척하는 스타들에게 슬슬 실증을 느끼던 대중에게 이 무심하고 쿨한 이미지는 그야말로 충격적인 매력으로 다가왔죠. 무대 위에서 오직 목소리로만 승부하려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했습니다. 작곡가 로렌 크리스티는 에이브릴 라빈이 아무리 높은 음이라도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천부적인 장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1집의 명곡 I am with you를 작곡할 때 본인은 절대 부를 수 없는 극악의 난이도 구절을 일부러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Don't know who you are, but I'm with you. Don't know who you are, but I'm with you. 에이브릴
라빈은 완벽하게 소화했죠. 2002년 말 에이브릴 라빈의 앨범은 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정점에 달했을 때 에이브릴 라빈은 같은 밴드 멤버였던 제스 콜번과 교제도 시작했습니다. 파파라치 앞에서 키스하는 등 사랑을 전혀 숨기지 않았죠. 하지만 불꽃 같던 사내 연애의 끝은 쓰라렸습니다. 결별 후 팀의 주축이었던 제스가 탈퇴하게 되면서 에이브릴은 심리적으로 큰 방황을 겪게 되었죠. 이 시기부터 에이브릴 라빈의 음악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대중은 밝고 통통 튀는 스케이터 보이를 사랑했지만 사실 에이브릴이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음악은 훨씬 무겁고 어두운 락 사운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가장 많이 담긴 곡 루징 그립을 유독 아꼈습니다. 방송국을 돌 때마다 일부러 PD들과 악수하며 제발 이 노래 좀 많이 틀어주세요 부탁하고 다닐 정도였다고 하죠. So have you got a favourite song on the album? Losing grip. 스타가 정점에 오르면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것이 바로 논란입니다. 에이브릴에게는 진짜 본인이 곡을 쓴 게 맞냐는 싱어송라이터 논란이 따라붙었죠. 당시 에이브릴 라빈의 이미지는 팝 산업에서 만들어진 공장형 가수가 아니라 컨버스를 신고 기타를 매며 직접 자기가 쓴 노래를 부르는 진정성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미지였기에 이 의혹은 그녀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 에이브릴 라빈은 컴플리케이티드 곡 작업은 가식적인 사람들이 너무 싫다는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냈으며 작곡에 단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작업한 매트릭스 팀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곡의 뼈대와 멜로디를 먼저 만든 뒤 에이브릴이 참여해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죠. 예를 들어 컴플리케이티드 노래를 작업할 때에도 Take off all your preppy clothes. You know you're not fooling anyone. 원래 매트릭스 팀은 처음에 멍청한 옷들 벗어버려라고 가사를 썼는데 그걸 에이브릴 라빈의 아이디어로 단정한 옷들 벗어버려라고 바꾸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매트릭스 팀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일부 팬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고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에이브릴이 혼자 작곡한 게 아니라고? 겨우 가사 바꾼 수준 아냐? 비난을 쏟아냈죠. 사실 싱어송라이터 논란은 할리우드에서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유명 가수들은 회의실에 앉아서 완성된 노래를 들으며 단어 하나 고치거나 이 부분 느낌 좋다고 말해서 공동 작사, 작곡 크레딧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덜을 어로 바꿨다며 저작권의 10%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죠. 실제로 엘비스 프레슬리도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았는데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가수들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노래가 한번 뜨면 라디오, 스트리밍, 광고 등으로 평생 그리고 사후 수십 년까지 저작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행사를 뛰어야만 돈을 버는 가수보다 작곡가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도 했죠. 또 다른 이유는 상품성 때문이었습니다. 대중들은 남이 써준 노래를 부를 때보다 직접 쓴 노래에 감정을 이입했고 더 큰 반응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에이브릴 라빈의 경우 할리우드의 흔한 갑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단순히 이름만 올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감정을 녹여냈죠. 매트릭스 팀 역시 그녀의 기여를 인정해 수익을 동등하게 1대1대1대1로 나눴죠. 문제는 팬들의 기대치였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따라 부르는 에이브릴 라빈의 노래 가사 한 줄 한 줄이 모두 에이브릴의 가슴에서 우러나오기를 기대했죠. 이후 2집부터는 논란을 탈피하기 위해 에이브릴 라빈은 작곡 작사의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애초에 음악 방향이 맞지 않았던 매트릭스 팀과는 이별하고 신진 작곡가와 협업을 시작했죠. 하지만 에이브릴 라빈의 위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그녀의 사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스타덤에 오른 에이브릴 주변엔 유독 이상한 남성들이 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윈프 비즈킷의 보컬로 14살 연상의 프레드 더스트였죠. 둘은 락 공연 행사에서 종종 마주쳤는데 어느 날 에이브릴이 지나가는 말로 인앤아웃 버거 먹고 싶다는 말을 기억했다가 직원을 시켜 인앤아웃 버거 한 박스를 사왔다고 합니다. 얼마 후엔 전용기를 타고 에이브릴 라빈의 공연장에 나타났죠. 에이브릴은 프레드 더스트의 목적이 자기랑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이브릴은 자기보다 14살이나 더 많은 34살 보컬에게 이성적인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때부터 일부러 만남을 피했죠. 이후 프레드는 그녀가 지어낸 쓰레기 같은 이야기라며 발뺌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임스 스피디라는 남성이 라빈의 부모님의 집으로 와인과 사진을 보내며 그녀의 팬이라고 연락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이를 무시하자 그는 부모님 집 근처에서 잠을 자며 잠복하기 시작했죠. 부모님은 소름이 끼쳤지만 딸의 팬이라는 말에 용서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광기는 멈추지 않았고 이듬해 그는 라빈의 매니저에게 콘서트에 총을 가져가겠다는 살벌한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이브릴 라빈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제서야 스피디는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는 법원에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강조하며 아니 제가 성관계를 맺자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게 다였다고요. 황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결국 제임스 스피디는 32일간 감옥에 보내졌고 벌금 $500를 내게 되었죠. 끔찍한 스토킹을 겪으면 팬들이 무서워질 법도 했지만 에이브릴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 공연에 오지 못하는 팬들을 위해 깜짝 무료 콘서트를 열기 시작했죠. 공연 48시간 전에 장소를 공지하면 팬들이 자발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게릴라 콘서트는 그녀를 보고 싶어하던 팬들에겐 축제였고 제작사엔 차기 앨범을 홍보하는 가장 완벽한 전략이었습니다. 에이브릴은 콘서트 때 미발표된 다음 앨범 노래를 부르며 차기 앨범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죠. 2004년 5월 마이 해피엔딩이 포함된 두 번째 앨범 언더 마이 스킨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논란이 시작되었죠. 가수에게 이 집은 시대의 아이콘으로 남느냐 혹은 1집만 반짝 뜨고 사라진 원힛 원더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잔인한 시험대입니다. 에이브릴 역시 이 기로에 서 있었죠. 언더 마이 스킨은 1집보다 훨씬 어둡고 묵직했는데 대중의 반응이 크게 갈렸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의 보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가사 부분에서는 아직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기괴한 논란이 터졌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이 1집 성공 후 쏟아지는 스케줄과 언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죽었고 수익에 눈이 먼 제작사가 그녀와 똑같이 생긴 멜리사를 구해 에이브릴 라빈 행세를 시킨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에이브릴은 데뷔 때부터 낯을 많이 가렸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인터뷰 중 하품을 하는 등 피곤해하는 모습을 많이 비추었기에 이 이야기는 묘한 설득력을 얻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음모론자들은 나름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집 홍보 사진 속 그녀의 손등에 뜬금없이 멜리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적도 묘하게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이 집의 수록곡들은 유독 죽음을 암시하는 노래가 많았고 마이 해피엔딩이라는 노래는 대놓고 제목부터 결말을 암시하고 있었죠. 음모론자들은 뮤직비디오 속 잔상들도 귀신처럼 보인다고 추측했죠. 일부 팬들은 에이브릴 라빈과 멜리사는 인터뷰를 할 때도 전혀 다르다며 분석 영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I've never been nervous. I don't know why. I've always been on stage in front of people and running into the family room and like stand on the couch and start singing. Like the band like U2 and Green Day and Distillers, NoFX, Coldplay, and of course the Beatles. 사람들의 관찰력과 분석력이 총동원된 거대한 음모론의 실체는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이건 한 에이브릴 라빈 팬의 자작극이었죠. 그는 사람들이 왜 음모론에 빠져드는지 그 심리를 알고 싶었다며 자신이 블로그에 지어낸 이야기임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음모론이 들불처럼 번진 이유는 증거가 탄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팬들은 1집에 청량한 반항아였던 에이브릴이 2집에서 어두운 락커로 변해버린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가수가 바뀐 게 틀림없다는 극단적인 가설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이후 3집은 다시 1집처럼 상업적인 색깔로 복귀했습니다. 타이틀곡인 여자친구는 또 한 번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이 노래는 미국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에이브릴 라빈 생애 최고의 히트곡이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70년대 밴드 더 루비누스가 자신들의 곡을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죠. 2008년 양측이 비공개로 합의하며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실제 표절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를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천재 싱어송라이터라는 그녀의 커리어에는 또 한 번 의문점이 남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이 집을 함께했던 작곡가 샨탈마저 그녀를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에이브릴? 자기가 작곡가라고? 걔는 절대 직접 곡 쓰는 게 아니야. 분명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한다니까 폭탄 발언을 했죠. 심지어 자신이 준 곡 전염되는을 거절해놓고 똑같은 제목의 곡을 3집에 실었다는 구체적인 폭로까지 더해지며 에이브릴은 다시 한번 가짜 아티스트 논란에 휩싸입니다. 참다 못한 에이브릴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블로그에 샨탈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내가 그녀와의 계약을 끝냈기 때문이라며 함께 쓴 곡이 히트를 치지 못해 헤어진 건데 이제 와서 화풀이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전염되는 곡 역시 제목만 같을 뿐 곡 자체는 전혀 다른 노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샨탈은 자신의 인터뷰가 공개되자마자 실수를 깨닫고 에이브릴 라빈에게 사과 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독보적이었습니다. 존 레논의 이매진을 커버했을 땐 대한민국의 김연아 선수가 이 곡에 맞춰 음반 위를 누비며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도 했죠. 그러나 에이브릴의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에 문제작을 내놓게 되는데 그건 바로 헬로키티라는 노래였죠.
카와이를 외치며 초밥장인 옆에서 춤추는 이 뮤직비디오는 일본 문화를 피상적으로 소비했다며 빌보드로부터 인종차별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이브릴 라빈은 빌보드의 지적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지이심으로 일본을 좋아해 거의 반평생을 일본에서 보냈고 뮤직비디오 역시 일본 감독과의 협업 끝에 제작된 것이라 밝혔죠. 실제로 에이브릴 라빈의 여동생 역시 일본인과 결혼했을 만큼 일본과의 인연이 깊었습니다. 당시 이 노래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틱톡에서 폭발적인 화제가 되며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MZ세대들에게 시대를 앞서간 저세상 힙한 노래로 다가간 것이죠. 에이브릴 라빈은 12년간 5개의 앨범을 발매하는 동안 2번의 결혼과 2번의 이혼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17살 때부터 단짝이었던 썸41의 리드 보컬 데릭 위블리였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1살로 너무 어린 나이에 맺은 결실은 독이 되었고 두 사람은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래도 절친 시절 우정은 남아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함께 음악 작업을 할 만큼 쿨한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이후 카다시안 가문의 브로디 제너와 짧게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한번 거물급 뮤지션과 사랑에 빠집니다. 주인공은 전설적인 락밴드 니켈백의 보컬이자 에이브릴처럼 캐나다 출신인 싱어송라이터 체드 크로거였죠. 두 사람은 에이브릴 라빈의 5집 앨범 작업을 위해 만나 광속으로 약혼식을 올렸고 곧바로 프랑스 남부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세기의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둘의 결혼은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체드 크로거의 여자 문제가 터져나온 것이었죠. 체드는 10년 가까이 사귄 전 여친과 헤어진 뒤 곧장 크리스틴이라는 여성과 교제 중이었는데 크리스틴은 남친 체드가 자신에게 항상 소홀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데 헤어진 지 고작 2개월 만에 에이브릴 라빈과 약혼을 발표했던 것이죠. 크리스틴은 체드가 분명 양다리를 걸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람 논란에도 둘의 관계는 굳건해 보였습니다. 이 시기에 에이브릴 라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땀이 홍수처럼 쏟아졌고 독감에 걸린 것처럼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가봐도 피로 누적이다, 우울증 아니냐는 오진뿐이었습니다. 몇 달을 고통 속에 보낸 뒤에야 라인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라인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균이 신체에 침범하여 여러 기관의 병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으로 에이브릴은 콘서트를 돌다 라인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체드는 그런 에이브릴 옆을 굳건히 지키며 간호를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2년을 겨우 넘긴 2015년 이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둘은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죠. 비록 남남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좋은 친구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에이브릴의 의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홍보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에이브릴 라빈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우연히 문제의 광고를 보게 되죠. Hey, play us some good Nickelback songs. I'm sorry, Mark. There are no good Nickelback songs. Good, that was actually a test. 니켈백 밴드를 무시하는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에 에이브릴은 분노했습니다. 한때 가족이었던 전 남편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캐나다 록밴드 전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들였죠. 에이브릴은 즉시 저커버그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특정 제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음악에 대한 평가도 자유이지만 이런 식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글을 남겼죠. 이혼한 전 남편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높인 그녀의 모습에 대중은 역시 에이브릴답다며 응원했습니다. 만 17세에 스모키 아이로 등장해 세상을 뒤흔들었던 소녀는 어느덧 41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그녀는 전혀 늙지 않은 방부제 외모로 이번에는 뱀파이어설에 시달리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 에이브릴 라빈은 운 좋게 벼락스타가 된 하이틴 스타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에는 스토킹, 가짜 가수 논란,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투병 생활까지 끝없는 시련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치열한 투쟁이 있었습니다. 책 스몰 트라우마에 따르면 전쟁이나 어릴 적 학대와 같은 끔찍한 사건보다 무시, 조롱, 오해 같은 경미한 수준의 트라우마가 오랜 기간 지속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몰 트라우마가 누적되기 때문이죠. 에이브릴 라빈이 겪어온 삶은 그야말로 스몰 트라우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때 그녀의 대처 방식은 무례한 행인의 신경 끄기였습니다. 책에서는 미술관에서 무례한 관람객이 방해한다고 해서 내 감상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받아들인 뒤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에이브릴 역시 그랬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논란에는 이직부터 작사 작곡 비중을 대폭 늘리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고, 황당한 인종차별 논란에는 직접 글을 올려 일침을 가했으며 스토커는 단호하게 법정에 세웠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스몰 트라우마가 인생을 잠식하게 두지 않았죠. 덕분에 41세가 된 지금도 여전히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10대 시절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책트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스몰 트라우마, 저자 맥 에럴.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